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넘쳤습니다. 할 말도 많았고 안 해도 될 말도 했고 후회할 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나서부터 말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마디가 사람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임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30년 우정이 깨진 것을 봤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벽을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한마디가 명절마다 무거운 침묵을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래 살면서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조심하면, 상처를 주지 않으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말을 줄이니 상처는 줄었지만 따뜻함도 함께 줄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만남이 어색해졌습니다. 곁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침묵이 안전해 보였지만 침묵 속에서 관계가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는 많이 배웁니다. 자랑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훈계하지 마라.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저도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관계를 살리기에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것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노년의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은 쉽습니다. 입을 다물면 됩니다. 그런데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특히 쑥스럽고 부끄럽고 체면이 상할 것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미국의 긍정심리학 창시자 마틴 셀리문 교수는 2004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돈도 건강도 성취도 아닌 긍정적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느냐였습니다. 아닙니다. 즉 관계는 나쁜 말을 안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부정을 줄이는 것과 긍정을 늘리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부정을 줄이면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긍정을 늘려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상에서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8%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하루 동안 따뜻한 말을 듣지도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8%에 해당하는 분들의 생활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약 2.4배 높았습니다.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돈보다 건강보다 자식의 성공보다 노년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비단보다 따뜻하고 악한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칼을 피하는 연습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을 건네는 연습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칼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비단을 건네는 용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년에 반드시 해야 하는 7가지 말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기술이고 노년의 외로움을 녹이는 기술이고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7가지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쑥스러워서, 체면 때문에, 나이가 들어 굳어진 입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들을 한 번만이라도 꺼내보시라고 권하려 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관계의 온도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노년에 반드시 해야 하는 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감사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3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배우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했던 말이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무거워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유를 오래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사가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배우자가 밥을 차려주는 것, 자식이 전화하는 것, 이웃이 안부를 묻는 것, 오래된 친구가 모임에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반복되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서서히 마음이 식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해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오래된 친구가 매번 모임 장소를 예약하고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자리를 준비합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 친구는 어느 날 모임을 그만둡니다. 피곤하니까요. 자식이 매달 용돈을 보냅니다. 부모는 받으면서도 요즘 이것밖에 안 보내나 생각합니다. 자식은 속으로 상처받습니다. 아닙니다. 이웃이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이웃은 점점 거리를 둡니다.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 받아놓고 뭐라 할 말을 모릅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끊습니다. 손주는 다음에 전화하기 싫어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순간에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말하지 않은 대가를 관계로 치릅니다. 미국 UC 데이비스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머스 교수는 20년간 감사의 심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간관계 만족도가 약 35% 높았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약 40% 낮았습니다.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감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했을 때만 관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과 입 밖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국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배우자나 가족에게 감사를 자주 표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3%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말로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은 쑥스러워서였고 두 번째는 굳이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상대는 자신이 한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허무합니다. 허무하면 더 이상 해줄 마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사라지면 행동이 줄어듭니다. 행동이 줄어들면 관계가 식습니다. 아닙니다. 관계가 식으면 곁에 있어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나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당연하게 여긴 것이 상대에게는 매일의 수고였던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70대 남편이 아내에게 평생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혼자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을 치웠습니다. 3일 만에 남편은 병원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해준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고마웠어. 아내는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50년의 침묵을 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작게 구체적으로 자주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잘 먹었다 대신 오늘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이 말은 상대의 구체적인 수고를 보았다는 신호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는 자신의 노력이 보였다는 것에 마음이 환해집니다. 전화했을 때 왜 이제야 전화하니? 대신 내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 말은 전화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행동은 반복됩니다. 친구가 모임에 나왔을 때 그냥 앉지 말고 와줘서 고맙다. 내가 오니까 자리가 따뜻하다. 이 말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가 환영받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이웃이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때 당연하게 넘기지 말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말은 호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은 호의는 더 큰 호의로 돌아옵니다. 손주가 연락했을 때 훈계하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연락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 생각을 해줬구나. 아닙니다. 이 말은 손주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안전한 곳에 사람은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를 말하면 상대의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대화가 깊어집니다. 대화가 깊어지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감사는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3초면 됩니다. 고맙다. 이 세 글자가 관계를 살립니다. 아닙니다. 일본의 경영 철학자 이나모리 가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감정이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행위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감사를 느끼는 것은 지혜이고 감사를 말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노년에는 그 용기가 관계를 살립니다.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감사보다 한 단계 더 깊고 상대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여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노년의 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여는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덕분입니다라고 답합니다. 감사합니다와 덕분입니다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덕분입니다는 상대의 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중심이지만 덕분은 상대가 중심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바람이 더 절실해집니다. 아닙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역할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고 건강이 약해지면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덕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 있다.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달라졌다. 이 말은 상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친구가 힘든 시절에 옆에 있어 줬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이혼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친구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친구에게 덕분에 버텼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평생 가정을 지켰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도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자식 문제로 힘들었을 때도 그 사람이 옆에 있었기에 가정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 덕분에 이만큼 왔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며 매주 전화합니다. 아닙니다. 명절마다 찾아오고 용돈을 보내고 건강을 챙깁니다. 부모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 덕분에 외롭지 않다라고 말해본 적이 있을까요? 이웃이 조용히 도와줍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고 택배를 받아주고 장을 볼 때 함께 가줍니다. 이웃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가 항상 뒷정리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회비를 관리합니다. 그분 덕분에 모임이 유지된다라고 말해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덕분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 교수는 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아닙니다. 직장에서 상대의 공로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을 한 사람은 단순히 감사를 표현한 사람보다 관계 신뢰도가 약 47% 높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구체성이었습니다. 고맙다보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줘서 내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가 훨씬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의 행동이 실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2024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주변 사람으로부터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 증상이 약 34% 낮았으며 자기 효능감은 약 41% 높았습니다. 아닙니다. 덕분에라는 말은 상대에게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인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상대는 자신이 한 일이 의미 없었다고 느낍니다.
의미 없다고 느끼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존재의 의심은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아닙니다. 무력감이 커지면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물러나면 곁에 있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줄어듭니다. 존재감이 줄어들면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혹시 나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덕분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혹시 나도 상대의 공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왔던 건 아닐까? 아닙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60대 남성이 은퇴 후 심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사라지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고 친구 모임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억지로 나갔는데 오래된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야, 내가 그때 나한테 돈 빌려줬잖아. 그때 내 덕분에 내가 사업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나는 그걸 평생 잊은 적이 없어. 그 남성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한 적이 있었구나.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그날 이후 그 남성은 모임에 다시 나와도 늘었습니다. 덕분이라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덕분이라는 말을 어떻게 언제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바로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 대신 당신 덕분에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아닙니다. 이 말은 수십 년의 동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평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재밌었다 대신 내 덕분에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있다. 이 말은 친구의 존재가 내 삶의 질을 바꿨다는 고백입니다. 친구는 자기 존재의 무게를 느낍니다. 자식에게 더 자주 와라 대신 내가 있어서 노후가 외롭지 않다. 내 덕분이다.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의무가 아니라 보람을 줍니다. 보람을 느끼는 자식은 더 자주 옵니다. 이웃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대신 선생님 덕분에 이 동네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웃의 작은 호의를 큰 가치로 격상시킵니다. 격상된 호의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후배나 젊은 세대에게 잘한다 대신 자네 덕분에 내가 새로운 걸 배웠네. 아닙니다. 이 말은 세대 간의 벽을 허뭅니다. 젊은 사람은 자기가 어른에게도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놀라고 기뻐합니다. 덕분이라는 말은 감사보다 한 단계 더 깊습니다. 감사는 내가 고맙다는 것이고 덕분은 내가 나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상대의 마음에 도달하는 깊이를 결정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열지만 덕분은 마음을 채웁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덕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곁에 사람이 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7가지 말 중에서 가장 작지만 상대에게는 가장 크게 들리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크게 울리는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괜찮으세요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4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4글자가 상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거대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 나는 당신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이것이 괜찮으세요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닙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병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스쳐 지나가고 식당에서 점원이 나를 무시하고 가족 모임에서 대화가 나를 건너뛰고 동네에서 마주쳐도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천천히 투명해집니다. 존재가 희미해집니다. 괜찮으세요라는 말은 그 투명해져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여기 있고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라는 확인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임에서 평소에 말이 많던 친구가 오늘은 유독 조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대화는 흘러가고 그 친구는 구석에서 웃음을 흉내냅니다. 아무도 왜 오늘 조용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집에 돌아가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아무도 내 상태를 몰라주는구나. 이웃 할머니가 며칠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파서일 수도 있고
우울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배를 누르지 아닙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배우자가 식사를 앞에 두고 한숨을 쉽니다. 상대는 텔레비전을 보며 못 들은 척합니다. 한숨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 한숨에도 관심이 없구나. 자식이 전화해서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부모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잘 지내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식은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내가 힘든 걸 모르시는구나. 동네 어르신이 벤치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1시간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하루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영국의 정신건강재단이 2023년에 발표한 대규모 조사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45%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약 72%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물어봐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물어봐주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사회신경과학자 존 카시오포 교수는 20년간 외로움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의 핵심은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정서적 무시입니다.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내 상태를 살피지 않으면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반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주면 외로움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듣지 못하면 상대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자신의 힘듦을 아무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아닙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느끼면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용없다고 생각하면 입을 닫습니다. 입을 닫으면 감정이 안으로 쌓입니다. 감정이 쌓이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면 더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들면 만남을 피합니다. 만남을 피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괜찮은 줄 압니다. 괜찮은 줄 알면 더 안 물어봅니다. 이것이 외로움의 악순환입니다. 아닙니다. 혹시 나도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나친 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괜찮겠지 하고 넘긴 순간이 상대에게는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확인이 됐던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게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던 이웃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그 남성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 상태를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이웃과 그날 30분을 이야기했고 그 후로 매일 산책에서 만나 안부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괜찮으세요라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6개월간의 침묵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저는 형식적으로 묻지 말고 구체적으로 물으라고 권합니다. 잘 지내시죠? 대신 요즘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별일 없으시죠? 대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이 말은 상대를 관찰했다는 신호입니다. 관찰은 관심의 증거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 말은 감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건강을 물어보는 것보다 감정을 물어보는 것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앉아있는 사람에게 무시하지 말고 여기 앉아도 될까요? 같이 이야기하실래요? 이 말은 고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고립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아닙니다. 전화해서 목소리가 가라앉은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이 말은 상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은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괜찮으세요라는 말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물으면 문이 열리고 들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위로는 해결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그의 말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의 마음을 묻는 것에서 시작된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으세요라고 묻는 사람은 상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외로움에서 구합니다. 관심은 양방향입니다. 묻는 사람도 따뜻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7가지 말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용기가 필요하지만 관계를 가장 강하게 살리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었고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내 판단이 맞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관계를 막습니다. 내가 옳다는 벽이 높아질수록 상대가 들어올 문은 좁아집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으니 나이가 들수록 사과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미안하다는 말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실수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었고 틀려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었고 사과해도 체면이 크게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다릅니다. 사과는 곧 내가 틀렸다는 인정이고 틀렸다는 인정은 곧 나의 경험과 판단이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사과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존심과의 전쟁이 됩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매일 벌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서운한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속상해합니다. 남편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머리를 숙여야 하나.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아내는 사과를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의 벽이 하나 더 쌓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한쪽이 상대의 말을 곡해했고 그 곡해가 다른 친구들에게 퍼졌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서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30년 우정이 오해 하나와 사과 하나의 부재로 끊어집니다. 자식에게 부당한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인데 돌이켜보면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부모인데 왜 사과를 해야 하지? 그래서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합니다. 자식은 잊지 못합니다. 이웃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주차 문제, 소음 문제, 쓰레기 문제, 내가 좀 과했다는 것을 알지만 먼저 사과하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립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적이 됩니다. 모임에서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농담이 지나쳤거나 말이 날카로웠거나 나중에 후회하지만 다음에 만나면 잘해줘야지 하고 넘깁니다.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상대는 기다리다 포기하고 다음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심리학자 로이 레위키 교수는 사과의 심리학을 20년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사과에는 6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책임의 인정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 잘못이다라는 말이 관계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과를 받은 사람보다 사과를 한 사람의 심리적 해방감이 더 컸다는 점입니다. 즉, 사과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2024년 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60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 사과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약 67%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거의 7명이 사과를 못한 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은 자존심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후속 질문에서 사과하지 못한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느냐고 물었을 때 약 8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과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잘못한 사람은 불편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것이 놓여 있습니다. 불편하면 상대를 마주치기 싫어집니다. 마주치기 싫으면 아닙니다. 피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한편 상처받은 사람도 기다립니다. 사과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이 됩니다. 실망이 쌓이면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관계는 형식이 됩니다. 형식적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외로워집니다. 혹시 나도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미루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혹시 내 자존심이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70대 형이 60대 동생과 5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다투습니다. 형은 자기가 맞다고 확신했고 동생도 자기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5년이 지나 형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만약 내일 죽으면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동생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형은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심했다.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동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형. 5년의 침묵이 한 통의 전화로 녹았습니다. 아닙니다. 그해 추석 두 가족은 다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완벽한 사과보다 솔직한 사과를 권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대신 내가 그때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이 말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판결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그때 일은 이자 대신 그때 내가 한 말이 너를 아프게 했을 것 같다. 미안하다. 이 말은 잊으라는 강요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기억해 주는 것 자체가 위로입니다. 나도 상처받았어 대신 내 마음도 힘들었지만 먼저 내 마음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말은 자기 상처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상처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먼저 살피는 사람이 관계를 되살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대신 미루지 않고 지금 말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이 말은 시간에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과는 시간보다 강합니다. 너도 잘못했잖아. 대신 내 잘못이 있든 없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 말은 무조건적 사과입니다. 조건 없는 사과는 상대의 방어를 녹입니다. 아닙니다.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는 관계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면 혼자 남고 사과를 하면 사람이 남습니다. 노년에는 사람이 자존심보다 소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품격의 시작입니다.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7가지 말 중에서 가장 소박하지만 상대의 존재를 가장 깊이 인정하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노년의 관계에서 상대의 존재를 가장 깊이 인정하는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라고 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경청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관계에서 이 말은 단순한 듣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의 생각이 내게 중요하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의견이 가치가 있다는 인정입니다. 당신은 아직 이 대화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점점 자기 말만 합니다. 이것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에 남길 시간이 많지 않으니 더 많이 전하고 싶은 것이고 경험이 쌓였으니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고 후회가 있으니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미리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독백입니다. 상대는 듣기만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낼 틈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꺼내려 하면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며 말이 돌아옵니다. 결국 상대는 입을 닫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한 사람이 30분째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지쳤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우리 이야기도 좀 합시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른이니까요. 다음 모임에 사람이 줄어듭니다.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은데 남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면 남편이 말합니다. 잠깐 이것만 더 들어봐. 아내는 포기합니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자식이 부모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모는 듣기도 전에 답을 줍니다.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내가 다 겪어봤어. 자식은 조언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니 다음부터 고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건강 걱정을 꺼냈는데 상대가 바로 자기 건강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나도 허리가 아파. 나도 무릎이 안 좋아. 이웃의 걱정은 공중에 뜬 채 사라집니다. 아닙니다. 이웃은 다음에 이 사람에게 걱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대화연구팀이 2017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대화 중 상대에게 후속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호감도가 평균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 줄어들고 대신 의견과 조언이 늘어납니다. 한국국립국어원의 2023년 대화분석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일상 대화에서 질문의 비율은 전체 발화의 약 12%에 불과했으며 이는 30대의 약 28%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묻지 않고 말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의 자부심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계에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상대는 자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면 말을 줄입니다. 말을 줄이면 대화가 표면적이 됩니다. 표면적인 대화는 형식적인 관계가 됩니다. 아닙니다. 형식적인 관계에서는 진심이 오가지 않습니다. 진심이 없으면 만남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결국 곁에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됩니다. 혹시 나도 상대의 이야기를 끊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나도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말할 차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닙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대 어머니가 40대 딸에게 매번 전화할 때마다 30분씩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건강 이야기, 동네 이야기, 교회 이야기, 친구 이야기. 딸은 처음에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전화를 받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딸도 힘든 일이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너는 요즘 어떤 일하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은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됐고 어머니는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서운해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 아닙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그날 30분 동안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웠어. 다음에 또 전화할게. 그 후로 딸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저는 듣는 기술보다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해 대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아닙니다. 이 말은 조언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질문은 상대에게 주도권을 줍니다.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대신 그때 마음이 어땠어? 이 말은 내 경험으로 넘어가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진짜 경청입니다. 잠깐 이것만 더 대신 미안 내 이야기 끊었네 계속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무대를 큰 존중이 됩니다. 알겠어. 근데 내 생각에는 대신 그렇구나. 더 이야기해봐. 이 말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듣는 것이 가장 깊은 수준의 경청입니다. 별거 아닌데 대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중요해. 편하게 말해. 이 말은 상대의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가치를 인정받으면 사람은 더 솔직해집니다. 듣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상대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여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다스림의 시작이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주목받지만 잘 듣는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노년에는 주목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7가지 말 중에서 가장 쑥스럽지만 한 번이면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꾸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쑥스럽지만 가장 따뜻한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보고 싶었어요라고 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말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나이 든 세대에서 가장 꺼내기 어려운 말 중 하나입니다. 보고 싶다는 것은 감정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배웠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어른은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움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워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는 모릅니다. 내가 그리운지 안 그리운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기억하는지 잊었는지.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말로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면 자기도 마음을 닫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노년의 관계가 점점 식어가는 구조입니다. 둘 다 보고 싶은데 둘 다 말하지 않으니 둘 다 상대가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20년 만에 떠올립니다.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전화하면 뭐라고 시작하지? 보고 싶었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형제자매가 멀리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만 겨우 만납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었다는 말 대신 올해는 왜 이렇게 늦었냐? 살이 빠졌네 같은 말만 합니다. 마음은 그리움인데 입에서는 잔소리가 나옵니다. 병문안을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미루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더 가기 어려워집니다. 배우자와 매일 같은 집에 삽니다. 그런데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아니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방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연락 안 하니가 대신 나옵니다. 보고 싶다는 감정이 서운함으로 포장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매슈 리버먼 교수는 사회적 뇌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연결이 끊어질 때 물리적 통증과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아닙니다. 즉 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가 느끼는 실제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 만남보다도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보상 체계가 활성화되어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누군가에게 보고 싶다는 말을 최근 한 달 내에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9%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그리움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약 38% 낮았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그리움을 혼자 삼킵니다. 삼킨 그리움은 외로움이 됩니다. 외로움이 커지면 연락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으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멀어진 것 같으면 다시 연락할 명분이 없다고 느낍니다. 명분이 없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끊어진 관계는 다시 잇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나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싶어 하는데 나처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80대 할아버지가 50대 아들과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3개월에 한 번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들 뭐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그런데 전화하면 왜 안 오냐는 말만 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쑥스러워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다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닙니다. 평소와 달리 아무 잔소리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요즘 내가 많이 보고 싶더라.
시간 되면 한번 보자. 아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도 보고 싶었어. 이번 주말에 갈게. 그 주말 아들은 손주까지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보고 싶다는 한마디가 3개월의 거리를 하루로 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저는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왜 연락 안 하니 대신 요즘 내 생각이 자주 나더라. 이 말은 책망이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움은 상대를 끌어당기고 책망은 밀어냅니다. 뭐 하느라 바쁘냐? 대신 보고 싶었어.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 이 말은 상대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직한 감정의 사람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갑자기 왜 전화했냐는 질문에 그냥 보고 싶어서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유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보고 싶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이유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명절에 보자 대신 명절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그 전에 한번 보자. 이 말은 만남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밥 먹자 대신 같이 밥 먹으니까 좋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좋다. 이 말은 존재 자체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입니다. 아닙니다. 매일 보는 사람에게도 보고 싶다는 말은 가능합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솔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함은 관계에서 가장 강한 접착제입니다. 자존심은 벽을 만들지만 솔직함은 문을 엽니다. 한국의 시인 윤동주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아닙니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부끄러움입니다. 말하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말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가지 말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관계의 마지막 온도를 결정하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따뜻하고 관계의 마지막 온도를 결정하는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해서 좋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7가지 중 가장 단순합니다. 그런데 가장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는 상대가 해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덕분입니다는 상대의 기여에 대한 것입니다. 괜찮으세요는 상대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해서 좋습니다는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인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존재의 가치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은퇴하면 사회적 역할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해줄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기억력이 약해지면 대화에서 뒤처집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나 없어도 이 사람들은 괜찮은 건 아닌가? 이 질문들은 소리 없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아닙니다. 함께해서 좋다는 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좋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그냥 있어줘서 고맙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친구 모임에서 한 분이 귀가 어두워져서 대화를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음만 따라 짓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왜 가는 걸까? 대화도 못 따라가는데 집만 되는 건 아닐까? 다음 모임에 빠지려 합니다. 배우자가 건강이 나빠져서 집안일을 거의 못합니다. 예전에는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도 봤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람에게 짐인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가? 아닙니다. 자식 가족 모임에 갔는데 손주들은 스마트폰 밥만 부엌에서 바쁘고 자식 부부는 부엌에서 바쁘고 할아버지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걸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동네 산책 모임에서 다리가 불편해서 속도를 맞추지 못합니다. 다른 분들이 기다려주기는 하지만 미안합니다. 다름에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웃이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텃밭을 가꾸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이웃들에게 채소도 나눠주고 농사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합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의 노년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종단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은 건강도 경제력도 자녀수도 아닌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느낌을 가진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약 52% 낮았으며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약 30% 느렸습니다. 아닙니다. 존재의 환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습니다. 한국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2024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함께 있어서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자기 효능감이 약 45% 높았으며 참여 빈도도 약 2배 높았습니다. 아닙니다. 존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좋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자기 존재의 의문을 푸습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의문이 생기면 위축됩니다. 위축되면 참여가 줄어듭니다. 참여가 줄면 존재감이 더 줄어듭니다. 존재감이 줄면 스스로 물러납니다. 아닙니다. 물러나면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난 줄 압니다. 떠난 줄 알면 연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가 됩니다. 혹시 나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좋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혹시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데 내가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70대 할머니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손주도 돌보고 밥도 하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었습니다. 손주는 학교에 가고 딸은 일하고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말이 줄었고 밥도 잘 안 드셨고 방에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딸이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픈 데 있어? 아닙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픈 데는 없어.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불편할까 봐. 딸은 그 자리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있어서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놓여.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집이 따뜻해. 함께 있어서 좋아 엄마.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 아닙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다시 거실로 나오셨고 손주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시고 딸이 퇴근하면 현관에서 맞아자 주셨습니다. 함께해서 좋다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존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말하라고 권합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지 대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으니까 좋다. 아닙니다. 이 말은 모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가 이 자리를 완성 이상 했다는 표현입니다. 또 안내 대신 오니까 기분이 좋다. 자리가 환해진다. 이 말은 방문을 당연시하지 않고 매번 새롭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영받는 사람은 다시 옵니다. 귀찮게 왜 왔어 대신 이렇게 와주니 정말 좋다.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아닙니다. 귀찮다는 말은 상대를 떠나게 하지만 좋다는 말은 상대를 머무르게 합니다. 전화해서 뭐야? 바쁜데 대신 내 전화 받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 말은 전화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영받는 전화는 더 자주 옵니다. 매일 보는 배우자에게 아무 말 없이 지나치지 말고 오늘도 같이 있어서 좋다. 이 말은 매일의 동행을 새롭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함께해서 좋다는 말은 조건이 없습니다. 뭔가를 잘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인정입니다. 조건 없는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해집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함께해서 좋다는 말은 상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나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병보다, 어떤 외로움보다, 어떤 시간의 무게보다 강해집니다. 여기까지 7가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틀렸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함께해서 좋습니다. 이 7가지는 모두 짧은 말입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돈이 들지도 않고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조용히 식고 이 말들을 하면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7가지 말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5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루 한마디 원칙입니다.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면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하루에 딱 한마디만 하시라고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7가지 중 어떤 말을 할까 하나만 정하십시오. 아닙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를 말하겠다. 오늘은 괜찮으세요를 물어보겠다. 오늘은 함께해서 좋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하루 한마디만 실천하면 일주일이면 7가지를 모두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행동심리학자 BJ 포그 교수는 습관 형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게 시작하라. 작을수록 지속된다. 하루 한마디는 충분히 작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매일 조금씩 올립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아내에게 오늘 밥 고마웠어. 화요일에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수요일에는 이웃에게 요즘 괜찮으세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지만 매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구체적으로 말하기입니다. 아닙니다. 막연한 감사보다 구체적인 감사가 훨씬 강력합니다. 고맙다보다 오늘 된장찌개가 맛있었어. 고마워가 더 강합니다. 덕분이다보다 내가 그때 병원에 같이 가줘서 내가 버텼다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말은 상대에게 당신의 행동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구체적으로 인정받을 때 가장 크게 감동합니다. 아닙니다. 잘했다보다 내가 어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정말 대단했어가 훨씬 깊이 와닿습니다. 구체성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막연한 말은 형식처럼 들리지만 구체적인 말은 진심처럼 들립니다. 오늘 실천해 보십시오. 고맙다 대신 무엇이 고마운지를 말해 보십시오. 보고 싶다 대신 언제 어떤 순간에 생각이 났는지를 말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깊이 박힐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입니다. 따뜻한 말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면 감동이 되고 나중에 하면 형식이 됩니다. 친구가 도와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고맙다고 말하는 것과 일주일 후에 그때 고마워서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가 정성스럽게 밥을 차렸을 때 먹으면서 바로 맛있다,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과 다음날 어제 밥 맛있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자식이 전화했을 때 그 전화에서 바로 전화해줘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고 나서 문자로 보내는 것은 차선입니다. 아닙니다. 미국 와튼 스쿨의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도 즉각적 인정이 지연된 인정보다 약 3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 떠올랐다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면 그 말은 사라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받는 연습도 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누군가가 고맙다고 말했을 때 아니야, 뭘 그런 걸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말을 받아주십시오. 고마워해주니 내가 더 기쁘다. 이렇게 받으면 상대는 다음에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었다고 말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보고 싶었어라고 받아주십시오. 누군가가 괜찮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괜찮아 하고 막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솔직하게 사실 좀 힘들었어 물어봐줘서 고마워라고 받으십시오. 따뜻한 말은 주고받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한쪽만 말하면 독백입니다. 양쪽이 주고받으면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깊어질 때 관계가 살아납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주는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아닙니다. 받는 연습, 이것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원칙은 실패해도 괜찮다고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7가지 말을 처음 시도할 때 어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수십 년간 하지 않았던 말을 갑자기 하면 당연히 어색합니다. 상대가 의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어색하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어색해했다면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보고 싶었어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당황했다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덜 당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아닙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에일라 피셔바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상대가 따뜻한 말을 훨씬 더 기뻐한다는 것을 과소평가합니다. 즉, 어색할 것이라는 우리의 걱정보다 상대가 느끼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한마디, 구체적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받는 연습도 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7가지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 붙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혀가 잘려나가도 반드시 해야 하는 7가지 말을 살펴봤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는 상대의 수고를 보는 것이었고, 덕분입니다는 상대의 공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괜찮으세요는 상대의 존재를 살피는 것이었고, 제가 틀렸습니다는 관계를 자존심보다 위에 놓는 것이었고,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는 상대에게 무대를 내어주는 것이었고, 보고 싶었어요는 그리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었고, 함께해서 좋습니다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쉽게 기억하시도록 하나의 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루 3번 체크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오늘 누구에게 감사를 말할까? 오후에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의 상태를 물어봤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함께해서 좋다고 말했나? 아닙니다. 이 3번의 질문이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가 바뀌면 한 주가 바뀌고 한 주가 바뀌면 한 달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오늘부터 딱 7일만 해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7가지 말을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아닙니다. 월요일에는 배우자에게 고마워. 화요일에는 친구에게 내 덕분이야. 수요일에는 이웃에게 괜찮으세요. 목요일에는 서운했던 사람에게 내가 미안했어. 금요일에는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토요일에는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해서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고, 일요일에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해서 좋아라고 말해보십시오. 아닙니다. 7일 후 여러분의 관계의 온도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전화가 더 자주 올 것입니다. 만남이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더 밝아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75세 어르신이 이 7가지 말을 듣고 한 달간 실천했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아침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까 생각했고, 저녁에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봤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왜 그래? 병원 다녀왔어라고 물었습니다. 친구에게 보고 싶다고 전화했더니 친구가 웃으며 무슨 일이야? 돈 빌리려고라고 농담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닙니다. 아내가 먼저 오늘 된장 맛있게 됐어 한번 먹어봐라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나도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주말에 갑자기 찾아와서 아빠 얼굴이 좋아 보여. 요즘 뭐 좋은 일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의 전화기에는 부재중 전화가 늘었고, 거실에는 웃음이 늘었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까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평생의 관계도 한마디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맙다, 덕분이다, 괜찮으세요? 내가 틀렸다, 한번 들어볼게. 보고 싶었어, 함께해서 좋다. 이 중 하나만 오늘 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외로움을 녹이고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면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관계의 방향이 바뀌면 노년의 풍경이 바뀝니다. 아닙니다. 차가운 침묵 대신 따뜻한 대화가 있는 노년, 외로운 식탁 대신 웃음이 있는 식탁,
무거운 전화 대신 반가운 전화가 오는 하루. 이것이 말 한마디가 만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 여러분의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